번째로 바로 이제 작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고전 시가를 읽을 때는 어떤 걸 알아야 되는가 시작 부분을 살짝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어, 우리가 시가가 어려운 이유는, 고전이 어려운 이유는 너무 모르는 말이 많이 나와서잖아요. 한자어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걸 쉽게 읽기 위한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중세국어, 여러분들 1학년 때 다 배워봐서 알겠지만 오늘날과 같은 분철로 적지 않고 연철, 그러니까 이어적기를 썼어요. 그래서 울어라 울어라 새요 라고 하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글을 읽어보면 의미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전 시가를 읽을 때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보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 이연보의 어부부담가 한 구절을 가져왔거든요. 이거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일생에, 나의 한평생에 시름을 잇고, 그럼 저게 뭘까? 시름을 잇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너를 조차 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낯선 의문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아래아 같은 경우에는 꼭 아라고만 읽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아나, 으나, 이로 읽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아로 한번 읽어보고 약간 좀 어색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으나, 이로 한번 바꿔보면 돼요. 그래서 바람, 새, 이거는 왜 새가 되냐? 시옷에다가 아의 뒤에 이 모음이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사슴, 아침 이런 식으로 아래아를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반치음. 반치음 같은 경우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소리가 아니라서 아래와 마찬가지로 좀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얘를 이제 시옷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많은 단어들에서는 얘가 이응으로 바뀌면 현대어 해석과 가장 가깝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서 이응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순경은 비읍, 비읍 아래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거 있죠? 저건 이제 실제로 이응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순경음이니까 조금 약해진 비읍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아예 모음인 오나 우로 읽어주면 좀 자연스럽다. 또는 아예 얘를 보면 지금 수비가 쉬이가 됐죠. 이런 것처럼 아예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음 오나 우로 읽어보고 이상하면 생략한다 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면 어두는 말의 머리니까 처음에 오는 자음군, 자음의 군은 무리군자, 자음이 2개 이상 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3개까지도 있어요. 현대국어에는 없지만 얘네들은 현대국어에서는 이런 자음군들은 거의 다 어말에만 쓰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자음을 합쳐서 쓰는 걸 합용병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네를 읽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두 개 중에서 뒤에 있는 자음을 된소리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꿈, 디귿이니까 때, 이때는 허물 같은 때 있죠?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거고, 때시, 어떤 밥 먹을 때 할 때 그 때는 이렇게 비읍, 시옷, 디귿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 얘는 디귿이 경음화된 발음으로 뜻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원순모음화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미음, 비읍, 피읍 뒤에 의가 붙으면 우로 읽어주면 됩니다. 물, 풀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디다도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얘네가 왜 나온 거냐면 결국 구개음화라고 하는 걸 적용하기 위함인데, 구개음화가 뭐죠 여러분? 기억이 나나요? 디귿이나 티읕에 이로 시작하는 혹은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얘네의 발음이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근대 국어에 와서야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중세 국어에는 이런 게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 다 구개음화 시켜주면 됩니다. 현디는 천지, 그다음 디는 눈물, 지는 눈물. 그래서 참고로 이 디다 필수어휘죠. 디단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눈물이 떨어진다라는 의미고, 좋다,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인데 좋다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 이 좋다는 깨끗하다의 의미고 좋다라고 쓰인 게 구개음화 적용돼서 오늘날의 좋다의 의미를 갖게 된다. 참고해주고, 그다음 마지막 단어 맨 앞에 니은의 경우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이 두음 법칙도 중세 국어에서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님, 님금 이런 식으로
앞에 니은이 오는 경우 여기엔 써있지 않지만 리을이 와서 뭐 로인 이렇게 쓰일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한자에선 늙을 로니까 이런 경우도 노인 이렇게 두개음을 두개음한다.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적어주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 이게 이렇게 보면은 뭐가 너무 많고 이거를 막 다 외워야 될까 싶지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뒤에 해석하다가 안 되면 앞에 다시 돌아와서 이거 이렇게 읽으면 됐지? 이거 조금 몇 번만 반복하면 금방금방 익혀지니까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고전시가의 갈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 고전시가의 갈래가 뭐 구비 문학부터 해가지고 향가, 시조, 가사 등등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시조랑 가사 그 두 개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시조라고 하는 건 고려 중기부터 고려 말에 완성된 정형시. 정형시가 뭘까요? 그치.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를 정형시라고 하고 이 반대되는 게 자유시죠. 오늘날 이제 현대국어에서 많이 발견되는 시의 종류인데 그만큼 시조에서는 형식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를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딱 시조의 형식이 뭐냐라고 하면 3장 6구 45자 내외 이걸 떠올리고 플러스로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 그리고 사음보를 갖고 있으면서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반드시 꼭 잘 머릿속에 넣어 계셔야 됩니다. 아래 이제 시조 하나를 가져왔어요. 성산문의 이 몸이 주고 가서인데 이 시조에 대한 배경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자면 여러분들 생육신, 사육신 들어본 적 있나요? 역사 시간에? 어렴풋이 들어본 적 있는 거죠. 성산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육신 중에 한 명이에요. 사육신이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 세종대왕, 조선 왕조에서 세종대왕 다음에 문종 다음에 단종 다음에 세조잖아요. 이때 문종이 일찍 죽고 단종이 굉장히 어린 상태에서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 세조는 원래 이제 수양대군. 그 관상 영화 본 적 있어요 혹시? 거기에 막 뭐 3대 등잔신 중에 하나다 해서 그 배우가 누구더라? 이정재. 이정재 맞나? 그 사람이 약간 그 까만 색깔 이렇게 털옷 같은 거 입고 갑자기 이렇게 계단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이 수양대군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양대군 문종의 이제 형제예요. 그러니까 단종에게는 삼촌인 거죠. 수양대군이 이 단종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게 된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계유정난이고 그때 끝까지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했던 인물 중 한 명이 성산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읽을 때는 단종에 대한 자기의 충심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강한 의지가 드러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배경으로 갖고 들어갈 거예요. 우선 이제 시조라고 했으니까 형식도 한번 같이 가져가 볼게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됐고 하니 한 행위 여기서 시조에서는 행이 아니라 장으로 보니까 초장이죠.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있는데 초장이 4개의 덩어리로 끊긴다. 사음보다. 그리고 이때 글자 수 보면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3, 4조인 거 확인할 수 있죠. 내용을 보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까? 라고 하니까 복례산 제일봉의 낙락장송 대야이셔. 복례산은 금강산이에요. 그 금강산의 제일봉, 가장 첫 번째 봉우리에 낙락장송, 무슨 말인지 몰라도 송하면 소나무라고 하는 거 떠올려야죠. 가장 큰 소나무가 되어 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자가 자기 스스로 묻고 답하고 있으니까 이런 형식을 자문자답 형식이라고 해요. 백설이 만건곤할제. 백설은 흰 눈이죠. 만건곤. 여러분들 태극기에서 건곤감리 들어본 적 있죠? 그때 건곤은 하늘과 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만건곤이라고 하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온 세상을 이 흰 눈이 다 덮었을 때 제는 때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독야청청하리라. 그래서 독야청청은 홀로 푸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나무는 우리 고전에서 등장을 할 때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푸르다.
그래서 지조, 절개, 충심을 의미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요소로서 사용이 되었고 그게 독야 청천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해석이 다 됐고 이때 그러면 이제 백설이라고 하는 건 물론 우리가 이제 시에서 눈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죠. 뭐 순수함, 생명력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백설이라고 하는 건 요 세조 또는 그의 세력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조의 세력이 온 세상을 다 장악하더라도 나는 홀로 단종에 대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겠어 라고 하는 의지가 드러나죠. 특히 뭐뭐리라라고 하는 어미가 붙으면 의지적 어조다.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적인 걸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음수율은 3, 4, 3, 4. 두 번째 종장도 3, 4. 여기서는 4, 4예요. 왜 4, 4일까? 이 두 번째 부분 있잖아요. 3, 4 다음에 오는 부분. 세 번째 음수죠. 여기는 세 글자가 오기도 하고 네 글자가 오기도 해요. 그래서 4, 4조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종장이에요. 종장은 첫 번째가 3음절이고 그 다음 여기가 글자 수가 늘어나요. 여기서는 5개죠. 최대 한 7개까지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순서가 뒤바뀌어요. 4, 3으로.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 음수율 글자까지는 전부 다 알아두기를 좀 권장합니다. 이런 게 이제 시조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딱 3장 6구 45자 내외 형식을 지킨 정형시를 평시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게 사설시조죠.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와서 평시조의 형식에서 많이 길어진 형태, 좀 변형된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의 과도기 형태에 있는 게 어시조예요. 근데 어시조랑 사설시조를 구분하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어시조라고 하는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설시조 중에 하나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개를 연화문이나 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초장, 중장, 여기 지금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중장의 길이가 이만큼 길어졌기 때문이다. 다음에 종장. 그래서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유 개같이 얄미우랴. 저 열화문이나 10마리 넘게. 개를 10마리 넘게 기르는데 이 개같이 얄밉지는 않는다. 이 개가 어떻길래? 미호님 오면은 꼬리를 회회 치며 띠락 나리띠락 반겨서 내닫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오면 꼬리를 막 이렇게 치면서 반갑게 달려들고 고운님 오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뒷발을 버동버동 무르락 나르락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막 이렇게 짖고 뒷발을 막 차가지고 다시 그 사람을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지금 이 개를 보고 얄밉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 이시랴. 다 쉬어버린 못 먹는 그런 밥이 아무리 그릇그릇 나만 한다고 해도 내가 너는 이 개를 얘기하는 거죠. 너 먹일 줄이 이시랴. 서리법을 사용해서 너 먹일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 형태가 많이 길어지는 사설시조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조의 작가와 주제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조라고 하는 건 고려 말 조선 초쯤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때 시조를 주로 썼던 사람들은 사대부 양반층. 그래서 그 사대부 양반층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노래를 했겠죠? 그런 것이 바로 유교적인 충의사상. 그런 노래를 절이가 혹은 충신 연주지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부모에 대한 효,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 이런 걸 강호가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주제로 많이 쓰이다가 조선 중기로 넘어오면서 조금 작자층이 확대가 돼요. 특히 이제 중기에는 이런 기녀들이 쓴 기녀시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기녀들은 이제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노래를 주로 썼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와서 평민층이 자신들이 현실 삶에서의 어떤 고달픔 그리고 탐관오리들의 어떤 그런 모순된 현실들 비판, 남녀 간의 사랑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확장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형식 자체도 이때 평시조가 쓰이다가 후에 이제 사설시조로 이렇게 형식적 자유로움까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같이 작가랑 연결지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고 이제 오늘 하게 될 3위곡은 가사예요. 가사 같은 경우도 앞에 설명했던 시조와 마찬가지로 고려말 조선 초
쯤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된 시가인데 얘는 국문시가다. 시조 같은 경우에는 한시조도 있고 한글시조도 있어요. 그리고 시조는 현재까지도 많이 계속해서 창작이 되고 있는 갈래입니다. 이제 가사의 특징은 국문시가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시조랑 형식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게 3, 4조, 4, 4조, 음수율, 사음보라고 하는 이 율격 자체가 거의 동일해요. 근데 약간의 차이점은 연속체, 그래서 길이가 굉장히 길어진 형태다. 그러니까 시조의 길이가 엄청 길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조와 산문은 줄글을 얘기를 하죠. 그 중간 형태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이 가사는 그러면 구조가 어떤가요? 아까 시가 같은 경우는 초장, 중장, 종장, 산당 구성이었잖아요. 가사 같은 경우는 서사, 본사, 결사의 자입니다. 그래서 저건 이제 내용적으로도 저렇게 구분이 됩니다. 마지막 행은 대체로 시조의 종장과 음수율이 일치한다. 아까 시조의 종장, 음수율 우리 했던 거 기억나나요? 3글자, 5글자, 4글자, 3글자. 요거랑 그대로 일치한다. 그러면 전격가사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격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아니고 다음 시간쯤에 배울 작품이 요 정철의 송미인곡인데 일부 구절을 가져왔어요. 이거 다 해석할 건 아니고 요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작품을 쭉 읽어보면 이게 마지막 행이거든요. 마지막 행을 보면은 각신님, 도리약한과 구준비나 되소서, 각신님 이렇게 해서 네, 이건 또 들어갔지. 그래서 얘는 아마 반복되니까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글자 수를 보면 3글자, 여기는 6글자, 4글자, 3글자에서 얘 같은 경우는 7글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음보는 이 시조와 시조의 종장과 음수율이 일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은 가사에는 그럼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느냐. 이거 말고도 다양하지만 주로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 있어요. 은일 가사. 은은 숨을 은자예요. 은닉하다 할 때 은. 그래서 벼슬을 떠나서 자연에 묻혀 사는 이런 선비의 생활을 다룬 가사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선비들은 자연을 예찬하고 유유자적하는 평화로운 삶에 대해서 노래를 많이 하겠죠. 그다음 유배 가사. 유배 가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유배의 경험을 다룬 가사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유배가게 만든 정적에 대한 복수심을 언급하기도 하고 또 나는 여전히 임금님이 나를 불러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충성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 다음에 기행가사는 기행문 하면은 여행 갔다 온 경험에 대한 글이죠. 여행 경험을 다룬 가사. 그 다음 내방가사 또는 규방가사. 규방, 내방이라고 하는 게 그 부녀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규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녀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가사를 규방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 앞에 설명을 받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3인곡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정철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가자면 정철은 조선 중기의 문인이에요. 선조 때 명종부터 선조 때 이제 주로 활동을 했던 문인이고 정철이 시도 엄청 잘 지었고 술도 엄청 좋아했대요. 그래서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 작품들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을 때 정철이 조선 중기의 문인이라고 했잖아요. 중기에는 노론 소론 간의 정쟁이 엄청 치열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등용됐다가 그 다음에 유배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유배 갔다가 이거 엄청 반복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여기 나와 있지만 50살에 전남 창평이 정철의 고향인데 여기 내려가 있던 중에 지었던 작품이 이 3인곡이다. 그래서 3인곡은 겉으로는 여성 화자가 사랑하는 임에 대해서 노래한 걸로 보이지만 이 상황적인 맥락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임금에 대한 자기의 충심이 여전하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한 작품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래부터 한번 살펴보면 양반가사, 양반이 지었으니까 그다음 서정가사, 서정적 경모적. 주제가 임을 향한 일편단심 그리고 연군지정. 이게 뭐예요? 임금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이런 가사를 또 충신연주지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목소리에 의탁해서 임금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과 충절을 절절하게 표현했고 본사, 아까 우리 가사 같은 경우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본사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 이 계절의 흐름은 어떤 시어나 이런 걸로 나타나겠죠? 그런 걸 좀 잘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양한 비유와 상징적 기법을 통해서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 같이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한번 해석을 이렇게 읽어보고 그 다음 같이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6쪽이죠? 6쪽부터 뒤에 쭉 8쪽에 보면 8쪽 두 번째 줄에 서사해서 끊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만 한번 스스로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모르는 단어는 이따 수업 때 설명할 때 체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몸 삼기실제 쟤는 아까 때로 읽으면 된다고 했죠. 삼기다는 무슨 말일까? 삼기다. 응? 섬기다. 그쵸? 섬기다랑 되게 형태가 비슷한 느낌이죠. 삼기다는 생겨나다 라는 의미 그 다음에 태어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이 몸이 생겨날 때 님을 좇아서 님을 따라서 생겨나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몸은 화자를 얘기하는 거고 님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 시적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생길 때 님을 따라서 생겼대요. 이 얘기는 진짜 그렇다기보단 그 정도로 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한생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던가. 한생연분, 한평생의 연분은 남녀 간의 사랑, 인연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얘는 천생연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관계는 천생연분이야. 그리고 하늘 모를 일이던가. 하늘이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어? 그 정도로 정말 우리는 완벽한 짝꿍이야.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저기서는 젊어 있다. 나이가 어리다. 그러니까 나는 젊어 있고 님은 날 괴다. 괴다는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젊어 있고 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가 노여 없다. 이 마음, 우리의 이런 사랑은 견줄 때가 노여는 전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견줄 때가 전혀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 임은 내가 어떤 상태일 때 사랑했던 거예요? 언제? 젊을 때, 그지? 젊을 때. 나는 젊어 있고 그때 님이 날 사랑하셨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젊은 시절에 이미 날 사랑했구나. 평생의 원하윤데 원은 원하다예요. 내가 평생에 원하는 게 있는데 한데 내자 하였더니 한데는 한 곳에 내다가 원형인데요. 내다의 의미는 뭘까요? 내다는 살다의 의미예요. 살다, 살아가다. 그래서 여러분들 려다도 비슷한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요. 얘는 살아가다로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려다랑 내다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살아가다, 그러니까 살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게 되고 가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한데 살자고 했더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드러나는 나의 평생의 소원은 뭐예요? 임과 함께 평생 살아가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다음에 늙어야 무슨 일로 외워두고 그러는고. 그럼 여기서 딱 캐치해야죠. 지금 임과 내가 사랑했던 시절, 젊어 있던 시절과 지금 현재 화자가 처해 있는 늙어 있는 이 상황을 대비되고 있구나. 그래서 다 늙어서 무슨 일로 외우는 외로이 두고 그리는고 그리워하는가 서리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지금 현재 상황은 임과 이별한 상태고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엊그제라고 하면 여러분들 며칠 안 된 거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화자는 지금 임과 헤어진 게 마치 엊그제처럼 느껴지는가 보다. 임과의 추억이 엊그제처럼 느껴지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랐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안전이라고 하는 공간은 달에 있는 궁궐. 그래서 거기에 항아라고 하는 선녀가 산다는 궁전인데요. 저 광안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이 아래까지 한번 보고 같이 볼게요. 그 더디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그랬는데 그때 어떠한 이유로서 하는 아래 하잖아요. 하계라고 하면 인간 세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 부분에 먼저 적을게요. 인간 세상. 그리고 이 작품을 쓴 정철의 상황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지금 유배에 와 있는 이 고향, 전라도 창평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나랑 임은 원래 저 광안전, 천상계의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보면 그러면 이때 이 광안전, 저 공간이라고 하는 건 요 두 번째, 즉 정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는 저 이미 임금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고 저 광안전은 임금이 있는 공간, 궁궐로서 의미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더디의 의미는 그동안의 그 사이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서 또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대조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 천상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인간 세계에 내려와 있어. 이어서 올 적에 빗은 머리 허트런 뒤 3년 일쇄. 올 적에 올 때,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내려올 때 곱게 단장한 머리, 빗은 머리가 허트러진 지가 3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상계에서 내려온 지 3년 됐어. 즉 정철이 유배 생활한 지 3년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엊그제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연지분 인내만은 누를 위하여 고의하고 연지분은 그 연지곤지하는 화장.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거고 누구를 위해서 곱게 할까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곱게 단장을 할까? 지금 인과 이별한 상태인데 마음에 맺힌 시름, 서름, 텁텁히 쌓여 있어. 그래서 그 이별해 있는 기간 동안에 홀로 있으면서 마음에 서름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좀 중요한 표현 방법이 내 마음에 맺혀 있는 이런 시름, 서름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죠? 추상적인 관념인데 이거를 텁텁이 쌓여 있다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 방법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작품, 시조예요. 이게 황진이가 쓴 작품이죠. 같이 읽어보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간단하게 좀 읽어보면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래요. 동짓달이면 계절이 언제예요? 겨울이죠. 겨울에 기나긴 밤에 밤 이 시간을 한 허리를 베어낸대요. 한 허리, 사람의 몸에서 허리는 중간을 의미를 하니까 내가 지금 임과 이별해 있고 혼자 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밤이 너무 길어, 외로워. 그래서 이 시간을 쫙 이렇게 잘라내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춘풍은 봄바람이죠. 그래서 그 이불 아래다가 이 밤 시간을 넣어놨다가 어른님, 얼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앞에서 괴다, 사랑하다 있었죠. 얼다는 비슷하게 사랑하다는 의미인데 얼다는 조금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에 굽이굽이 다시 이걸 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때 이 홀로 있던 외로운 시간을 가져다 쓰겠다. 그런 정서가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밤이라고 하는 거, 시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베어낸다, 서리서리 넣었다가 피겠다, 이러한 구체적인 표현들로 나타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서 이런 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복이나 이런 걸로 제시될 가능성이 좀 크겠죠. 여기에 OX도 한번 해결해 보면 이 구절을 통해서 마음의 시름이 매우 두텁게 쌓여있음을 알 수 있고, 추상적 소재를 구체화하고 있죠. 좋습니다. 아래 보면 짓느니 한숨이요 디느니 눈물이라. 자, 우리 아까 앞에 맨 처음 고어 읽기 할 때 이야기했던 건데요. 디다. 이거 무슨 의미였죠? 얘는 지금 구개음화 적용 안 된 거죠. 그럼 얘는 지다라고 읽으면 되죠. 무슨 의미였을까요? 지는 눈물.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짓느니 한숨이요 디느니 눈물이라, 그러니까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잘 보면 뭐뭐느니 뭐뭐이요 뭐뭐느니 뭐뭐이라 라고 해서 유사한 문장 구조,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표현 방법을 그렇죠,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자, 나의 인생은 유한의 한계가 있는데 시름은 그지없다. 시름은 끝이 없어. 그럼 지금 인생은 한계가 있지만 시름은 끝이 없으니까 이 둘의 속성이 반대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표현 방법은 그렇죠, 대조법. 마찬가지로 해도 뭐뭐는 뭐뭐한데 뭐뭐도 뭐뭐하다라고 하는 대꾸법도 사용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조적 시어를 사용해서 화자의 처지에 대한 탄식을 부각한다. 그렇죠. 인생은 한계가 있는데 시름은 끝이 없어. 다음,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 고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심하다라고 하는 게 고전 시가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크게. 보통 이제 무심하다라고 하면 관심 없는 거 무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해석으로는 욕심이 없다 이렇게도 해석돼요. 그러니까 관심 없음 또는 욕심 없음. 근데 여기서 무심한 세월이 물 흐르듯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면 첫 번째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특히 이 두 번째 의미로서는 그 자연예창 관련된 그런 강호가도 시가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심한 세월이 물 흐르듯이 흘러갔다. 화자는 임금이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상황에서 덧없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겠죠. 그 다음에 염량은 알아둡시다. 더위와 서늘함을 의미를 해요. 화염할 때 여기 지금 불화가 두 개나 있잖아요. 그죠? 이 양은 서늘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염량은 의미 자체로는 이렇지만 얘네가 고전 시가에서 쓰일 때는 계절의 변화, 사계절을 의미를 합니다. 계절의 순환을 의미한다. 그래서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사계절의 변화가 가는 듯이 다시 돌아온다, 고쳐온다, 다시 온다. 그만큼 지금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화자의 어떤 탄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벌써 마지막 부분이네요.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샤.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내가 듣거나 보거나 느끼거나 할 그런 일들이 하도 할샤, 뭐뭐 을샤 이런 게 오면 뭐뭐 하기도 뭐뭐 하구나. 여기서는 하다가 붙었으니까 고전 시가에서 하다는 무슨 의미예요? 많다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도 할샤는 해석해보면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요거는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삼위인국의 서사 파트가 끝난 거예요. 임과의 인연과 이별 후의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딱 처음에 나왔죠? 동풍. 동풍은 저 한자 그대로 보면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인데 봄바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인 거고,
봄을 의미를 합니다. 동풍이, 봄바람이 건듯 불어 적셔를 헤쳐내니, 적셔는 적재하다 할 때 적이에요. 쌓여있는 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쌓여있는 눈을 다 이렇게 헤쳐내니, 이거 봄이 왔는데 창밖에 심든 매화 두세 가지 피었다. 지금 매화는 겨울에 피는 꽃이죠. 그래서 얘가 완연한 봄은 아니고 한 초봄쯤? 아니면 늦 겨울쯤 되었나 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매화는 그런 계절적 상징만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매화가 답이 될 수 있겠죠. 창밖에 매화를 심어놨는데 거기에 두세 가지 꽃이 피어있다. 가뜩이나 냉담한데 춥다. 추운데 암향은 무슨 일이고? 암향 요거는 필수 시어예요. 저 암향 한자 그대로 보면은 그 향은 향기고 암은 그윽하다. 그러니까 그윽한 향기인데 고전 시가에서는 주로 매화의 향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밖은 냉담에 추운데 이 매화의 향기는 무슨 일인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매화의 향기가 정말 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매화는 지조절개를 상징한다라고 했으니까 임금을 향한 나의 이 충성심, 여전하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혼의 달이 조차는 아까 쫓아간다, 따라간다라는 의미였죠. 벼맡에 비치니. 일단 황혼이라고 하면 해질 무렵이죠. 그때 하늘에 떠 있는 달이 그 달빛이 쫓아서 벼맡에는 베갯머리를 의미를 해요. 베갯머리에 비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 거 보면 달은 어디에 비치고 있다? 베갯머리에 비추고 있고, 이때 중요한 게 갑자기 달이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아래 보면 이해가 됩니다.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저 달을 보면서 님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즉 여기 답을 적어보면 달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임금을 의미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 달의 임금, 그러니까 원관념은 임금이 되는 거고 보조관념이 달이 되는 거죠. 은유법이 사용이 되었다. 이어서 보면 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서 님 계신데 보내오죠. 님 계신데 보내고 싶다.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 싫고, 이때 이 너는 매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다고 여길까? 라고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유배에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임금님에게 나 아직도 조정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 너를 위해서 충성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이 마음, 즉 매화를 임금에게 보내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라고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화는 임에 대한 사랑, 임금에 대한 충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물론 이제 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전하고 싶어 하고 있죠. 매화를 꺾어서 보내고 싶어 하고 있죠. 됐어요. 꽃이 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녹음, 요거는 여름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죠. 그래서 녹음하면 푸른 음은 그 그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푸른 숲의 그늘, 여름이었다. 그다음에 나위 적막하고 슈막이 비어있다. 나위는 여인의 방에 둘러져 있는 장막, 비단 휘장이에요. 휘장은 커튼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막도 술을 놓은 비단 휘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름이 됐는데 지금 화자가 있는 방 안은 적막하고 이 수막도 비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홀로 외롭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이때 이 부용이라고 하는 자체가 꽃의 이름이죠. 그래서 얘를 수놓은 비당, 휘장이 되고 공작이 새겨져 있는 병풍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이렇게 병풍을 딱 둘러두니까 가득 시름한데 날은 어찌 기돋던고. 가뜩이나 씨름이 한디, 요거 하다죠? 아까 하다는 많다의 의미였죠. 가뜩이나 씨름이 많은데 날은, 하루는 어찌 가뒀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원앙금 버혀놓고 오색션 풀어내요. 원앙금이라고 하면 원앙을 수놓은 비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원앙은 백년해로를 상징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원앙금을 베어서 놓고 오색 실을 다 풀어내어서 금자의 견화이셔. 이거는 금자, 그 금으로 된 자, 치수를 재는 자에다가 이렇게 재어가지고 님의 옷을 지어내니.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임에게 보내려고 이 옷을 지어내고 있는 거죠. 슈품은 커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슈품은 여기 손수랑 이게 물건품이잖아요. 솜씨를 나타내요. 물건 만드는 이 솜씨.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제도도 다 갖추고 있다. 즉 내가 지금 임에게 보내려고 옷을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다. 산호수 지게 위에 배곡함에 담아두고 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자, 머흘다의 의미 이거 알아두셔야 되죠. 멀다의 의미일까요? 아니죠.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머흘다는 험하다. 험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임에게 이거 보내려고 이 옷을 딱 저 산호수 지게 위에다가 배곡함에 담아놨는데 보니까 이거 보내려고 딱 님이 어디 계신가 보니까 산과 구름이 너무 험준해. 그래서 임에게까지 가는 길, 닿는 그 길이 너무나도 쉽지 않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에 담겨진 의미는 반대로 이 정철이 임금에게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방해물이 되는 그런 간신들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죠. 천리만리 길이 뉘라셔 찾아가 있고. 그래서 그 임에게까지 가는 이 길이 천리만리 너무 먼 길, 험한 길인데 이 길을 누구라서 찾아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천리만리라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좀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고. 니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그래서 내가 가거든 열어두고 나를 반겨주실까? 이미 날 반겨주실까?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여기 있죠. 서리. 서리가 오면 가을이 오는 거예요. 하룻밤 서리김에 서리 기운에 기러기가 울어 열째. 자, 보면 기러기 새죠? 새가 울어. 울면서 려다. 아까 요거 살아가다에서 살다와 가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울면서 가고 있는데, 가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나타내는 소재는 설이랑 그다음 기러기까지 두 개 체크를 해주고, 그다음에 기러기는 여기서 기러기가 울면서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는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위루에 혼자 올라가서 이 누각 같은 데 있죠? 혼자 올라가서 수정염을 거둔 말이, 이거는 뭐냐면 그 수정발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막 딱히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밖에 풍경을 보려고 커튼 같은 거 쫙 이렇게 걷어서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빈다. 그래서 딱 올라가서 이렇게 커튼 같은 거 걷고 봤더니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네. 그러면서 아래 보니까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이 달과 별을 보면서 임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상징 두 가지, 달과 별이 되는 거고.
청광을 메워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죠. 청광은 맑을 청의 빛광이잖아요. 맑은 빛을 의미를 하는 건데 얘가 담고 있는 의미는 지혜를 의미해요. 지혜를 상징하는 맑은 빛. 지금 이거를 봉황루, 왕이 계신 이 공간에 궁궐에 보내고 싶다, 붙이고 싶다라고 하는 거, 붙이고죠. 붙이고 싶다. 다음에 누 위에 걸어두고, 이 누가 위에다가 걸어두고 팔황에 다 비춰요. 팔황이라고 하면은 온 세상을 의미해요. 온 세상. 온 세상에 다 비춰서 저 달과 별을, 다음에 심산궁곡 점낫같이 맹그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산궁곡은 산과 곡은 골짜기, 산과 골짜기인데 깊은 산, 그리고 험준한 그런 골짜기를 점낫은 대낮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낮같이 만들어주세요. 만드소서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달과 별이 아까 앞에서 임금을 의미한다고 했죠. 걔를 걸어놓고 마치 이 어두운 산세가 대낮처럼 느껴지게끔 밝게 비춰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임금의 선정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심상궁곡이 의미하는 바는 저 어휘 자체는 어두운 공간, 깊은 산속을 의미하게 되는 거니까 임금의 선정이 닿지 못한 곳. 또는 지금 화자가 현재 있는 창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가을까지 봤고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면 나타내는 시어는 어디 있는 것 같나요? 그렇지. 백설, 흰눈 요거 있죠. 건곤이 패색하야 백설이 한빛인제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건곤은 하늘과 땅, 그러니까 온 세상이 패색했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생동감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돼서 흰 눈이 한빛인제, 한빛일 때, 즉 겨울이 왔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여기를 번역을 한 걸 적으면 천지가 겨울의 추위에 얼어서, 즉 이 겨울 추위 때문에 온갖 그런 생기가 다 죽어버려서를 의미를 하는 거죠. 사람은커니와 날새도 그쳐있다. 사람은 물론 날새는 나는 새예요. 훨훨 나는 새. 또 그쳐있어. 움직이지 않아. 쇼샹남반도 치움이 이렇거든. 쇼샹남반은 소산강의 남쪽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쪽은 따뜻하죠. 한국의 남쪽이면 제주도는 따뜻하잖아요. 겨울에도. 그런 것처럼 이 남쪽도 치오미는 추우미, 이렇게 겨울 되니까 추운 것이 이렇거든. 이 정도로 춥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화자가 지금 있는 장소인 전남의 창평을 의미를 하는 거죠. 옥루 고쳐야 더욱 늘러무삼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옥루 고처는 이 고처의 고가 높을 고자죠. 그래서 임금이 있는 높은 공간을 옥루 고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대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는 더욱 닐러는 니르다. 여러분들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니르고저 알죠? 니르다는 말하다, 이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높은 곳이야. 이 추위에 대해서 말해서 무엇하겠어. 그만큼 춥다. 양춘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저. 양춘, 춘이 지금 봄이잖아요. 봄의 기운을 양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봄 기운을 내가 임 계신 데다가 붙이고 싶어, 보내고 싶어. 무천 비춘 해를 옥루에 올리고자. 아까 옥루는 임금이 계신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해는 하늘에 떠 있는 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해를 임금이 계신 데다가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첨은 초가집을 임희여, 초가집의 첨아. 그래서 지금 겨울에 화자가 임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뭐랑 뭐랑? 그치. 모첨에 비친 해랑 또 양추, 봄기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화자가 임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있고 어떤 임에 대한 정성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홍샹을 님이 차고 취슈를 반만 걷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홍상은 치마인데, 홍은 붉을 홍자니까 붉은색의 치마겠죠. 붉은색의 이 치마를 님이 차고 이렇게 딱 잘 갖춰 입고 취슈를 반만 걷어서, 이 부분 여기는 취슈는 푸른 소매를 반만 딱 이렇게 걷어서, 그 다음에 일모슈득의 햄가림도 하도할샤. 어려운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천천히 볼게요. 일모슈득은 일은 해일이죠. 모는 저물어 가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 그러니까 해가 저물 무렵, 오후, 늦은 저녁이죠. 저녁에 슈죽, 죽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죽이에요. 죽, 대나무 죽자죠. 그래서 해 저물 때 대나무에게 의지하는 것을 일모슈죽이라고 해요. 여기 적어보면 해 저물 무렵에 긴 대나무에 의지함. 어쨌든 이거의 햄가림. 근데 해다는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햄가림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하도 할샤, 이거 아까 뭐뭐도 뭐뭐 할샤 무슨 의미로 해석되죠? 그쵸, 뭐뭐 하기도 하구나. 여기선 하다니까 많기도 많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간적 배경은 언제? 그치, 해 저물 무렵이죠.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 때 임에 대한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하루 종일 임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해 수이 디어 긴 밤을 고초 앉아. 아까 이거 해는 하늘에 떠 있는 해였죠. 그래서 이 해가 수이는 쉽게 디다는 아까 지다 떨어지다 했잖아요. 그래서 해가 계속해서 쉽게 진다. 그러니까 시간이 금방 갔다. 긴 밤을 고쳐 앉아. 긴 밤을 고쳐서 다 이렇게 고쳐 앉아는 바르게 꼿꼿하게 자세를 고쳐 앉는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그래서 다른의 의미는 짧은. 그래서 이 해 질 무렵이니까 짧은 해는 금방 져버리고 긴 밤이 지금 오고 있다. 청등 거론같이 전공후 놓아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공의 곁에다가 공후는 옛날 악기, 그 비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딱 놓아놓고 꿈에서나 임을 보려고 턱을 딱 이렇게 받치고 비껴서 서 있는데, 꿈에서나 임을 보려고 하는 이런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죠. 앙금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앙금은 아까 그 원앙 비단이 수놓여져 있는 이불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이거 아까 뭐뭐도 뭐뭐 할샤. 이 밤은 언제 셀고 이 밤은 또 언제 다 지나갈까? 라고 하고 있네요. OX 보면 앙금은 화자를 불러주지 않은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의미한다. 아니죠? 이때 아까 앙금은 원앙이 새겨져 있는 비단 이불, 그 다음에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한다. 그쵸? 차갑다라고 하는 촉각적 심상이 드러나고 있고, 이 밤을 외롭게 보내는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고 있다. 하라도 12때, 한 달도 30날. 그러니까 하루도 12때가 있고,
과거에는 2시간씩 묶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12대. 그다음에 한 달도 30날이나 된다. 그래서 적은 것 생각 마라. 잠깐은 생각하지 마라. 이 시름 잊자 하니, 이 시름을 잊어버리려고 하니, 그러니까 잠깐 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 나의 켜켜이 쌓여있는 이 시름을 잊어보려고 하는데 마음에 미쳐 있어, 맺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무 세게 맺혀 있어서 골수에 깨쳐시니, 이거 이렇게 자음군이니까 뒤에 있는 거를 경음화해서 읽으면 되죠? 깨쳐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수라고 하는 건 내 뼈에잖아요. 그래서 이 시름이 너무나 내 마음에도 맺혀 있고 뼈에도 막 새겨져 있다.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 해결을 좀 하자면 이 구절을 통해서 하루 종일 임에 대한 걱정하고 있고 그 마음이 내 뼈에까지 새겨져 있어 라고 하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리워하면서 생기는 이런 시름의 양을 강조하고 있다. 적은 더는 아까 얘기했죠? 잠깐. 그다음에 편작이 열이 오다 이병을 어디하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작은 그 중국의 명의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명의가 열이 오다, 10명이 와도 이 병,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임을 그리워하는 이 상사병을 어찌할 수 없다. 여기서 사용된 표현 방법은 그렇지, 과장법이 사용이 된 거죠. 화자는 시험부일까요? 아니죠. 진짜 아파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어와 감탄사 나왔네요.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님의 탓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시어디어 범납이 되오리라. 여기 시어디어 보면 시다 혹은 시어디다. 요거는 죽다, 사라지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어서 범나비는 호랑나비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호랑나비가 나왔을까? 꽃나무는 꽃나무예요. 꽃나무의 가지마다 간대마다 족족족족 내가 나비가 됐으니까 그 가지마다 다 가서 앉아 다니다가 향 묻힌 날애로, 이건 날개예요. 나비 날개. 그러니까 날개다 이 꽃향기를 묻히는 날개로 님의 옷에다가 올물이라 이 향기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향은 그냥 향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향은 어떤 걸 의미하게 될까요? 임금을 향한 충성심. 그래서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그때 내가 이제 호랑나비가 돼서 님한테 딱 갔을 때 님은 나인 줄을 모르셔도 내 님을 조치를 하노라. 그러니까 이미 나를 몰라주시더라도 나는 끝까지 임을 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자성어 1편 단심의 자세군 할 수 있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오늘 내로 못 끝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송미인곡 보고 작품을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는 파트가 있어서 그거까지만 하고 이 3인곡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3인곡은 가사였죠? 가사는 크게 이렇게 3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서사에는 임과의 인연, 이별 후의 괴로움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들 떠오르죠? 대조되는 시어들 활용되면서 난 본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었다. 그래서 이때 각각 계절을 나타내주는,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시어들을 정리를 했죠? 그거를 한번 찾아서 써볼 거예요. 해볼까요?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말고 그 임금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시어를 찾아주세요. 계절별로. 여름 하면 아까 옷을 지어 보낸다고 해서 옷이 되겠고, 봄에는 화자의 절개 지조를 상징해주는 꽃이 있었죠?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선은 봄에는 자신의 사랑을 님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 화자의 지조 절개를 상징하는 소재가 있었죠? 그게 바로 매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옷을 지어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화자의 지극한 정성을 표현했고, 다음에 가을에는 뭐를 옥황루 임금 계신데 보내고 싶다고 했잖아요. 달빛. 또 그렇지. 지혜를 상징하는 빛. 맑은 빛에서 청광 있었죠? 청광이랑 달빛. 그래서 이것은 임금이 선정을 베풀기 소망하는 화자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베풀기를 소망함. 나를 다시 불러주세요.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겨울은 되게 추웠잖아요. 추우니까 임금에게 뭘 보내고 싶어요? 그렇지. 따뜻한 그 빛을 보내고 싶어. 그래서 양춘, 봄볕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추울 것을 염려한 행위다. 내가 있는 남쪽 추운데 저 북쪽은 얼마나 춥겠어. 그다음에 마지막 결사에서는 죽어서도 임을 따르고자 하는 그렇지 일편당심의 마음, 화자의 충정, 일편단심 다 괜찮습니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시조와 가사의 형식상의 특징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고 했어요. 기억이 나나요 혹시? 안 나요? 자, 우선 시조, 가사 둘 다 몇 음보일까요? 사음보의 율격을 갖고 있다. 그다음 음수율도 비슷하게 동일했죠? 3, 4조 또는 그렇죠. 4, 4조. 상대적으로 길이는 어떨까요? 뭐가 더 짧아요? 시조, 가사 중.
그치, 시조가 좀 짧죠. 얘가 짧고 가사가 상대적으로 길다. 얘는 연속체라고 했잖아요. 연속체, 그러니까 그냥 시조가 여러 개 주르륵 붙어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정말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되고, 특히 오늘 배운 이 3인국은 수능 모의고사 가리지 않고 엄청 많이 출제됐어요. 여러분들이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국 문학에서의 의, 이건 이제 가볍게만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김만중의 서포만필이라고 하는데 실려있는 글이거든요. 읽어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시문은 김만중이 쓴 거니까 조선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말을 흉내내어 쓴 것이니 설령 아주 비슷하다 하더라도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김만중은 조선의 시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 비판을 하고 있는가? 이때 쓰여있는 그런 글들, 시문 글들은 거의 다 국문이 아니라 한문으로 쓰였죠. 특히 양반 사대부들은 국문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감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배우기 쉬운 그런 글, 그러니까 나는 백성과 일반 백성들과 같은 급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 말을 흉내내어 쓴 것밖에 되지 않아 라고 양반인 김만중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하는 아이들이나 물 깃는 아낙네들이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는 것이 비록 천하고 속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아낙네들 여성들이 국문을 가지고서 막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를 양반들은 천하고 속되다라고 하지만 그 참과 거짓을 따진다면 공부하는 선비들의 이른바 시부도 그냥 다 시문과 같은 글이에요 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훨씬 좋다. 그래서 서민들의 노래는 선비들의 시와 비슷하게 진솔한 감정을 담아 표현되어 있다가 아니라, 그죠? 얘네와는 다르다. 게다가 이 세 편의 노래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은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이 담겨 있으면서도 천박함은 없다. 아까 가사에 대해서 가사는 국문시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 우리 글로 쓰여 있는 시가이기 때문에 그 시가가 우리 문학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한 글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받고 우리 다음 시간에 요거 보고 사실 요거까지 같이 볼 생각이에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고생이 많으셨고요. 숙제는 그거 뒤에 보면은 한 40여 문제 정도? 이 3인국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풀기보다는 그 아까 줬던 현대어 해석하는 연습 종이 있죠? 연습 종이를 여러분들이 먼저 그거 보면서 해석 연습을 좀 해보고 내가 어느 정도 그게 됐다 싶으면 문제를 풀어보는 걸 더 추천합니다. 문제 뒤에는 답안지도 있으니까요.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는 것까지 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볼 거고, 그다음에 질문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뭐 카톡을 하든 아니면 전 학원에 계속 있으니까 목금 제외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